빨간불 들었어요? 예, 오늘 한국경제 TV 2025년도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예, 예, 한국경제TV 2025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147년만은 기록적 폭염, 나무 일 같지 않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6월 달에 폭염으로 뭐 4명이가 사망을 했다는데, 지금 미국 뉴욕에서도 147년 만에 기록적 폭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그런 위기에 닥쳤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해일 지진이 일어나며 인간의 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동성연애자들과 음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도처에서 살인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악이 극에 달한 이 세상에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147만의 기록적 폭염이 남일 같지 않네.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고 치명적 경고. 147년 전에 세워진 미국 뉴욕의 최고온도 기록이 동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낮 기온이 화씨 96도, 섭씨 35.56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888년 6월 23일 최고온도와 같은 수치다. 6월 달에 이 온도가 초여름이면은 우리 완도 기촌에서 완도는 본래 남쪽이니까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변가라 바람이 이게 해변에서부터 오는 바람이 시원해 가지고 밤이면은 이게 아직 침대 위에 온수 매트를 그 수소 매트인지 그 매트를 끄지 않았어요. 그걸 해야 따뜻하게 자. 지금 이렇게 옷 입고도 가운을 하나 더 입어야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집이 이렇게 햇빛을 받는 거실 쪽은 좀 더운데 안방 쪽으로는 뒤에 산이 있어서 시원하고 추워요. 그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춥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자요. 오히려 겨울에는 이렇게 들에가 이렇게 모든 채소들이 얼지 않고 잘 자라고, 여름에는 또 시원해서 이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죠. 단지 이제 좀 위험스러운 것은 태풍 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태풍을 대비해서 높은 담을 쌓았더니 그 태풍만 불고 그러면은 이 뭐 화분이 도자기 화분인지 다 깨져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서울서 가져온, 기촌할 때 서울서 가져온 그 이쁜 비싼 그 화분들이 전부 깨져버리고 지금 없죠. 그런데 이제 담을 이렇게 2m 한 50 정도 높이로 이중으로 쌓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뉴욕타임스는 23일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낮 기온이 화씨 96도, 섭씨 35.56도, 6월달 날씨로 치고서는 1888년 6월 23일 최고 온도와 같은 수치라는 거예요. 미국 국립기상청은 24일 센트럴 파크의 최고 기온이 화씨 99도, 섭씨 37.2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체온하고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뉴욕 도심 일부 지역 화씨 102도, 섭씨 38.89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한대요.
에릭 애덤슨 뉴욕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년 뉴욕에서는 500명의 폭염으로 사망한다. 뉴욕시는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냉방 대피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NWS는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 동부 3분의 1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를 발령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억 6천만 명이 폭염 위에 노출됐다.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최고 화씨 110도, 섭씨 43도 이를 것으로 보인다. 43도까지 가면요, 장기가 훼손돼서 살 수 없죠. 뉴욕 시내 볼티모어 같은 도시권에서는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학자들은 고기압이 공기를 가두는 열도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폭염이 지구온난화와 명백한 증거라며 앞으로 더 자주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7월 8월 한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6월인데도 불구하고 1888년 6월 23일 최고 온도와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더 앞으로 40도가 넘어가는 43.3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뉴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가 심상치 않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죠. 이것은 이 지진이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저질러 놓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주신다고 봅니다. 마지막 인류 멸망 시기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 모든 것들이 지금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전쟁은 멈춰야 되고, 오늘 한국경제TV에 147년 만에 기록적 폭염, 나무일 같지 않네, 위험하고 치명적 경고라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죠.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조선일보예요. 현대 방어 체계 앞에서 포위 도시 작전 무의미이라는 기사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침략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현대 한국군 및 동맹군 방어용 포병 미사일 공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세계에서 뭐 가장 강력한 무슨 지하 60m까지 뚫는다는 이번에 이란에 때렸던 군사 장비가 우리나라에 무슨 파이브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180m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좀 주목하고 우리 한국의 군사 방산 능력에 대해서 세계가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현대 방어 체계 앞에서 포위 도시작전 무미, 서울이 안전하다는 거죠. 뭐 현대 한국군 및 동맹국은 방어용 포병 미사일 공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교전 시 정밀 유도 장비와 방어 네트워크가 작동하며 포위와 장기 교착전을 벌일 여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스탈린그라드 시나리오는 전략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전략적 억지력과 인도적 고려.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내려놓고 서울 정면 시 국제사회 제재 및 군사 대응의 종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명권 내 도시를 장악하기보다 장기전에 따른 인도적 행정적 대응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전면 점령은 정치적 이익보다 재앙적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서울 그라드는 실화에 불과하다. 서울을 점령하려면 두 번의 포위전 핵 사용 핵폭탄으로 남한을 증발시켜야 한다는 현실은
북한이 북한이 우리 한국을 가지고 100만 군대를 가지고 공격할지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 선택만이 해법. 핵무기는 아무 때나 던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인류 멸망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려면 도시 전체를 핵무기 도구 없는 상태에서 점령하거나 전국도로 핵 공격에 완전히 파괴된 뒤 비로소 서울로 진격해 할 수 있습니다. 핵으로 남한을 전부 파괴해버린다면 자기들도 사용할 수 없죠. 핵으로 오염된 땅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멸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한국에다가 핵을 던졌을 때 그 전파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러시아 쪽으로도 많은 북한 자신도 나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겠죠. 뭐 식수도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뭐 창문도 못 여는 이번에 이란에 핵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그 주변에 그 바닷물을 담수로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나 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모든 환기구를 전부 다 닫아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그것은 40도가 넘어버리면 장기 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인류 멸망을 요하고 중동 지역 모든 전체에 피해가 되겠죠.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던진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 자신도 다 그 방사능 오염물질로 다 함께 피해를 보게 되겠죠. 전투주의 체계 붕괴의 고질적 위협. 북한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서울 점령 시 지휘체계의 붕괴와 전투 지속 능력의 상실입니다. 병력 소모가 커지면 보강이 어려워 후속 전투 준비가 불가능해지고 다른 나라처럼 뭐 우크라이나처럼 딴 데서 불러다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와서 이 차로가 막혀버리면 북한에서부터 계속 전투 지속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결국 병참 예비 전력 부족으로 패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방어 체계 앞에서 포위 도시작전은 무의미. 현대 한국 및 동맹군은 방어용 포병 미사일 공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명 교전 시 정밀 유도 방어와 방어 네트워크가 작동하며 포위와 장기 교착전을 벌일 여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스탈린그라드 시나리오는 전략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만만치 않아요. 미국이 세계적인 뭐죠? 전도사님 자고 있나요? 그 이번에 이란에다 터뜨렸던 지하 60m까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터뜨렸던 그 핵 파괴 그것이 우리나라 것은 뭐 파이브라 하는데 그것이 180m까지 들어가지고 파괴력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것이 최고로 일본 이번에 B2 가지고 그 B2 뭐 스텔리스 뭐 전투기에다 싣고 가서 뭐 12발인지 6발인지를 갖다 이란에 지하 60m, 90m의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파괴됐다고는 그래요. 그러나 한국 것은 180m까지 직격으로 꽂히는 거 B2 뭐 그 비행기 그런 것 시스템 필요 없이 바로 지상에서 쏴 올리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게. 미국의 그 강력한 그것보다 더 한국 것이 더 강력하다. 무명권 내 도시를 장악하기보다 장기전에 따른 인도적 행정적 대응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번에는 이란이나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가져온 데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어요. 즉 전면 점령은 정치적 이익보다 재앙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두 나라 다 경제적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이 갔다가 그렇게 메가포통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서울 그라드는 신화에 불과하다. 서울을 점령하려면 두 번의 포위전, 핵사용, 핵폭탄으로 남한을 증발시켜야만 한다는 현실은, 핵으로 다 오염돼 버린 거 점령하면 뭐 하겠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자멸의 조합입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다층 방어 체계와 현대 군사력의 충체이며 냉전 시대의 도시 포위 전략은 과거 전략 전술로 남았습니다. 결국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적 지원을 고스란히 벌이는 전쟁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서울 점령의 상대의 무능이 아니라 한국 동맹의 전략과 방어에 의한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랬네요. 이번에 이란의 핵이 여러 가지 공격을 못하게 한 듯이 트럼프가 또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한국 패싱 이전에 한국의 도시 체제가 그 북한이 100만 군대를 가져와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미국이 방위비를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지금 서울경제신문이에요. 서울경제신문인데요. 미 상호 관세 부과 때 K방산 수출 최대 22% 급감. 경제신문이에요. 올 1월 경기도 파주에서 실시하는 혹한기 전술훈련에서 육군 30기갑 여단 하나 포병대대 K-55 AI 자주포가 사격하고 있다. 이 한국의 이 자주포가 아주 대단한 위력을 차지하고, 그것이 또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산 수출이 최대 22%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 자유무역 협정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영향성 보고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산업연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함정 분야 대미 수출을 지난해보다 21.8%, 기동무역 화력 분야 대미 수출은 각각 17.8%, 17%씩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다. 자동차 철강은 25% 품목 관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관세 외의 조항이 적용되고 한국은 25%, 중국이 104%, 일본이 24%, 한국이 좀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낸다고 일본보다 1% 더 비싸게 물렸네요.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20% 등 국가 상호 관세가 차등 부과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항공 분야 수출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랬네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현 산업연구 부연구 위원은 기동, 함정, 화력 등 한국의 비고 우위를 가진 무기 체계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이들 무기 체계의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의 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재적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만 수출하지 말고 유럽이 지금 그 미국에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해서 지금 방산 5%를 더 해서 자기들을 방산 이렇게 그 군비를 갖다 증강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은 6년 7년 걸리는 걸 우리 한국은 1년 만에 다 갖다 보강하니까, 폴란드도 이번에 또 수출을 수입해 가잖아요. 대미 수출국 한국 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5개국 중 실제로 2023년 기존 미국 기동 분야 수입 상위 5개국은 미국이 수입해 가는 거 캐나다하고 이탈리아,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순으로 뭘 수입해 가나. 이때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5개국 중 관세율이 가장 높아지는 나라는 한국으로 이는 5위인 이스라엘 17%보다 8%나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무기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미국 우리나라에다 비싼 또 무역 팔아먹잖아요. 따르면 지난해 무기류 수출액은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요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은 한국산이 세계 최고잖아요. 문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따르면 지난해 무기류 수출액은 총 40억 5,200만 달러 약 5조 5,700억 원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5.4% 2억 1,9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폴란드가 많이 이번에도 또 계약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2019년에 5,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미 무기 수출은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산업연은 RDP-A를 조속히 체결해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정부가. 미국은 RDP-A 체결 국가에 대해서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 및 관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일본 국가하고 똑같이 조선에 대해서 미국에 팔아먹을 경우 만약에 일본은 100만 원 가지고 납품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은 120 가지고 납품할 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뭐 줄탄핵 뭐 비상계엄 뭐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정치인들이 이 난작판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현재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주요 5강국 중 체결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는 줄타내고 하나는 비상기업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주요 5강국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줄타내 그래서 나라 무정부 상태에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비상기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만들 때 현대라든지 이래 삼성 이런 우리나라 많은 하나 이런 기업들이 특히 현대가 많이 당했죠. 출발점에서 일본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부터 28개국 나라가 미국의 5방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RDP-A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더 다운되지 않는 값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겠어요? 한미 RDP-A 체결에 따라 국내 방산 조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빨리 RDP-A를 체결해야 돼요. 줄탄핵에서 무정부 상태 만들고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치가 입법 독재로 흘러가고 정치가 전부 두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주계약 업체인 체계기업으로 대미 방산 수출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 증감을 측정한 결과 한미 RDP-A 체결 시 체계기업의 수출은 26.1% 증가하고 이 중소기업의 매출을 2.9% 증가한다는 걸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빨리 관세하기 전에 먼저 RDP-A를 다시 빨리 체결해야 된다고요. 미국 5방 국가 28국가가 이게 다 체결한 것을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 정부가 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불이익을 당한 거죠. 반대로 국내 시장 개방 체계기업 수입은 11.7% 증가, 다른 중소기업 매출 감소는 수출 증대에 따른 매출 증가폭보다 1.8%였다. 신부의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집권 유럽의 역내 안보 결속 강화 등 국내 지정학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방산 수출 고도화 및 RDP-A가 이 체결이 굉장히 지금 급속하네요.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빨리 해야지 관세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이 RDPA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가 협정이 된다면 우리 뭐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야가 갖다 그냥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서 쌈질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보세요. 신부연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집권, 유럽의 역내 안보 결속 강화 등 국내의 지정학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방산 수출 고도화 및 지속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난다면은 RDPA 체결이 제일 급속무라고 봐요. 관세하기 전에 먼저 이거 체결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가가 여야가 쌈질하고 줄타내하고 비상기업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 28개국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다 이런 관세 협정에서 여러 가지 수출하는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2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동맹국 중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재앙이에요. 이건. 신부 여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집권, 유럽의 역내 안보 결속 강화 등 국내의 지정학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방산 수출 고도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자 선도국인 미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 토대라고 봐요.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RDPA 협상 시 미국이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국방 절충, 교육제도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은 올 3월 말 트럼프 정부 첫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절충 교육을 비관세 장벽으로 명시한 바 있다. 절충교육은 무기 장비를 수입할 때 국산 부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관련 방산 기술을 이전받는 교육 형태다. 미국이 국제 관행인 국방 절충 교육을 한국은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한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절충교육 제도를 한국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건 RDP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정이나 유지 보수 장비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협력 분야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걸 돕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세계 14위 해군으로 추락한 미국이 1위를 가지고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우리가 해군력은 2위에 세계 2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해군력을 갖다 중국한테 1위를 내주고 여러 가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동맹국한테 그 조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40%가 지금 수리 중에 있죠. 오늘 서울경제 신문에 미 상호관세 부과 때 K방산 수출 최대 22% 급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28개국이 전부 이 RDP-A에 서로 미국의 이런 그 체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출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출발하는데 우리나라만 28개국 중에 동맹국 중에 이 RDP-A에 체결 안 하는 국가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여야가 쌈질하면서 줄타넥으로 31명을 나라 무정부 상태 만들고 하나는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 기업만 망해먹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오늘 서울경제신문 미 상호관세 부과 때 K방산 수출 최대 22% 급감이라는 기사에 대해 썬가크로서의 정책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방금도 말했지만 북한이 100만 군대를 끌고 와도 서울은 절대적 점령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했고 이 미 상호 관세 부과 때 K방산의 수출 최대 22% 급감한 데는
여기서 빨리 관세보다도 더 빨리 해야 될 것은 예, 그 모든 동맹국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RDA, RDP-A 체결, RDP-A 체결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147년 만에 기록적 폭염이 뉴욕에 휩쓸고 있고 일본도 그래요. 아무 일 같지 않죠. 뭐 KBS 뉴스인데요. 2025년도 6월 25일자 기사예요. 특검 윤 전 대통령 투수 공무집행 방해 체포영장 청구. 뭐 체포영장 계속 청구했지만 뭐 정치복원 안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야당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정치복원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뭐 경제를 회복시키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경수가 그랬잖아요. 그 정치보복 그것은 좀 민주당 내에서부터 그거 해결해라. 그리고 민주주의도 민주당 그러면 민주주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독재라고 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소리 민주당 내에서부터 해라 그랬잖아요.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회복.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법이 전부 사법을 전부 장악하고 경찰 상권 분립된 사법행정 입법 분리된 나라에서 사법이 전부 대통령 밑에 권한으로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법을 전부 무너뜨리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갖고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 마음대로 자르고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면 전부 대통령이란 소리죠. 대통령 임명한 법무장관 손에다 맡겼어요.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많이 이 지금 사법 쪽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입맛대로 막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데 우리 국민은 참 걱정스럽죠. 거기에서 뭐 그전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했는데 뭐 170석의 거대 여당이 대통령직까지 그런 맡긴 상태에서 그 정청래가 이번에 뭐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가면서 뭐 지금 법사위원장은 그것까지 거머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것들은 국민의힘당에 줘야지 그건. 응? 뭐 방패도 가져가고 총이랑 칼이랑 다 가져가고 지팡이까지 뺏어가면 되겠어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뭐 대통령 권한까지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대통령을 지금 여당이면서 170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당에 줘야 밸런스가 맞죠.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편 안 들어요. 여야가 밸런스가 맞아서 같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독재로 하니까 이렇게 뭐 거대 170석에다 대통령직까지 갖고 있으면 나라를 먼저 제멋대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국민의힘당에 줘야지 여야가 타협을 해서 가야지 지 멋대로 170석이라고 갖다가 국민의힘당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갖다 법을 바꾸고 사법을 갖다가 독재로 사법을 장악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법사위원장은 기본으로 국민의힘당에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한번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거.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대통령들 체포하는 거 구속시키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병폐예요. 예? 자기 정권 시절에 다른 대통령 갖다 구속시키면 그 다음 또 정권에는 또 지가 구속되고 다 계속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 윤석열 계엄이 국민의힘당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연좌제로 전부 다 내란 뭐 사법으로 다 구속시키겠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김문수가 이 국민의힘당 다 망쳐먹은 거죠. 김문수가 대통령 될 확률은 0%였어요. 0%. 제로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한덕수가 대통령 될 확률은 98%였죠. 다 51% 이상. 그것을 가지고 국민힘당을 망쳐버리고 이 나라 지금 독재로 지금 법이 마음대로 바뀌는데 걱정스럽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가 낫다는 거예요. 그냥 하자마자 여러 가지 좀 보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해요. 뭐 대북 문제라든지 대북 확성기 이틀 만에 한국에서 꺼주니까 북한에서 꺼주잖아요. 우선 남북 문제가 그렇게 긴장이 좀 완화된다면은 경제에도 좋아요. 경제에도 뭐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이끄는 것도 중요한 거죠. 다른 부분에는 김문수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가 훨씬 낫긴 난데 이 독재가 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우리 국민이 우려한 거 이거예요. 우리 국민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강하면은 여당 편 들고 여당이 너무 강하고 독재를 쓰면 야당 편 드는 것이 국민의 심리예요. 12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마다 체포하고 너도 답이 될 거야 하고 국제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신이죠. 왜 전직 대통령들한테다가 국가에서는 품위 유지비를 주고 뭐 사망한다면은 그 영부인 전 영부인한테도 품위 유지비를 줍니까? 생활비를 주고 비서를 갖다 붙입니까? 그만큼 전직 대통령도 국가 위상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거 갖다 체포시키고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줄탄핵이 없었으면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특검 임명 10일 만에 수사가 정점에 오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그 뭐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했으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갖다 수사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거 모든 세계가 다 알잖아요. 한국은 대통령마다 갖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뭐 내리 체포하면 그러면 뭐 이명박 체포시켜 박근혜 체포시켜 윤석열 체포시켜 이재명 체포시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다 해주면은 자기도 또 예우를 받는 거예요. 박지영 내란 외환 특검팀 특검번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헌법 전문가들은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들의 비하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이 경찰을 3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출석이나 요구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꼴 좋네요. 전직 대통령 갖다 체포하는 것이 또 해외 보도되면은 우리나라 국격에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게
지금 현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뭐 박지영 내란 외환 특검팀 특검보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찍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건 태극기나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 속이 많이 상해요.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나라 위상 국격이 무너진 느낌이죠.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발족 후 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뿐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로 체포한다. 우리 국민들 가슴은 옳지 않고 이것이 나라 망신이고 이것은 태극기에다가 먹칠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을 보세요. 그 자기가 동해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전부 청와대에서 고견을 듣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다 이렇게 용서해 줌으로써 끝나고 나서 뭐 갖다 구속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 응할 계획이었다며 기습적이고 부당한 체포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날 것 보입니다. 참 이렇게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 해놓고는 국민들의 41%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당까지 연좌제로 몰아서 그 국민의힘당을 해체시키니 해산시키니 이런 소리 나오는 것 보면은 김문수가 나쁜 놈이죠. 0%의 당선율 0%밖에 안 된데 갖다 들어 누워버린 침대 정치를 했잖아요. 11% 가지고 34% 한덕수를 갖다 먹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41%가 김문수를 지지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지지자들은 전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지자들 말은 김문수가 이뻐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1%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당을 무슨 연좌제를 무슨 윤석열이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거 비상계엄 했습니까? 오늘 KBS 뉴스에서 2025년도 6월 25일자 기사 특검 윤 전 대통령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체포영장 청구 그랬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정치보복 절대 안 하겠다.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 뭐예요.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해와 관용을 베풀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런데도 김경수는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정치보복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행동하고 말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 단일화돼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통합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너무 정적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몰살시키는 짓은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KBS 뉴스 2025년 6월 25일자 기사 특검 윤 전 대통령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영장 청구 그랬네요.
참 또 비행기 추락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전쟁에다가 무슨 이상 기후에다가 뭐 지진에다가 무슨 중국하고 저기 태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다시 코로나로 사망자가 나서 마스크를 쓰는 판에 뭐 영국하고 또 베트남 같은 데서는 홍역이 지금 만연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 작년도 관광 적자가 100만 달러였어요. 이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1초에 한 사람씩 일본을 간다네요. 일본은 지금 주기가 지진 일본 정부에서 한 지진의 주기가 지금 이 시대인데 온도가 올라가고 이상 기온을 징조를 보이고 이번에도 6.0%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도 6월 25일자 기사 보면요. 한국인 13명이 탄 전세기가 추락해서 하필 밀림의 꽝 생존자가 없었다. 다 나가면 비행기 사고니 뭐니 다 죽고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관광을 좀 살리세요. 저기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한테다가 캐나다 총리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니까 뭐 캐나다하고 미국은 같은 경계선이니까 뭐 우리 아는 친척도 또 형제도 뭐 캐나다에 집 놔두고 자기 사업장은 미국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경계선이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서울 오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파티하고 있는데 캐나다 총리가 와서는 관세 협상을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캐나다 총리한테다 미국에 51번째 저기 주가 되라.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클 거요.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망신을 당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합니다. 앞으로 이번 여름에는 미국에 관광 가지 마라. 이 캐나다 관광을 살리고 미국 관광 가지 마라. 이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 없는 그런 공장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삼성 반도체 죽이기로 뭐 일본에서 삼성 부품을 갖다 조달 안 한다고 수출 안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일본 관광을 끊어버리니까 일본에서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한국 뭐 국민 다시 모시기 뭐 운동을 벌이고 난리 쳤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제일 그 일본 방문한 사람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쓴대요. 명품 사고 뭐 하느라고 카드를 제일 많이 긋고 제일 돈이 많이 써서 이 기업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수출하고 그런데 얼마나 관세로 어렵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명품 사는데 카드를 벅벅 긁어서 나라에다가 100만 달러 적자를 보게 합니까? 관광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돈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렇게 나가서 해외 나가서 명품 사고 이런데 골빈 사람들이죠.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이승만 정권 때인데 애국사만 좋다 말자 뭐 우리 좋은 문화연필을 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고무줄 놀이하면서 우리 애국산을 쓰자라는 운동이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같이 동참했죠. 오늘 18년 전이 2007년 6월 25일 오후 한국 캄보디아 시아누쿠 공항을 가던 BTM 항공 241번 전평기가 프놈펜 남쪽 약 160km 떨어진 산속에 추락했던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남쪽 160km 떨어진 산속에 추락한 사고는 BTM 항공 241편 전세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항공이 13명이 탄 전세기가 추락, 하필 밀림의 꽝 생존자가 없었다 그랬는데요. 18년 전에도 그랬군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도시 시엘림에서 출발한 이 전세기는 항공인 13명 포함한 총 22명의 인원이 탑승했었다. 사고 전세기는 시엘림 공항을 떠난 지 40여 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 밀림 한가운데 추락한 탓에 수색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상에서 추락한 지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캄보디아는
총리는 헬기 9대를 투입 지시하기도 했다. 헬기와 함께 군인, 경찰 등을 구성된 2,000명 규모의 구조대 노력 끝에 추락한 전세기 잔해를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찾아냈었다. 이에 사고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6명의 인원을 캄보디아에 급한 외교부는 생존자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와 현지 수색 당국의 확인 결과 추락 전세기 잔해에는 생존자는 없었다. 외교부 측은 구조대가 한국인 13명 포함 탑승객 20명의 신변을 모두 확인했다.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기 안에 있었고 생존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희생자 시스이는 프놈펜 병원에 안치해 있다가 2007년 6월 29일 밤에 한국으로 출발, 다음 날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 대한항공은 희생자와 유족이 조국으로 돌아온 걸 돕기 위해 특별 항공편을 보냈다. 전세기 추락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로 추정됐다. 추락 직전 시아누크 공항 관제탑에서는 전세기의 고도가 너무 낮으면 높여야 한다는 무전을 보냈지만 조종사 이를 무시하고 이곳 지형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너무 낮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죽인 거군요. 외교부 관계자는 폭풍과 심해지는 등 기상이 안 좋을 때도 항로를 변경해 산쪽으로 가까이 간 게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종사가 관제탑의 고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론에 보도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일부 유족은 PMT 항공과 여행 상품 판매 하나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약 3년 후 법정 고반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 20분은 캄보디아가 전세기 추락 사고는 항공사 과실로 발생한 면이 상당하다며 항공사는 유족들에게 32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여행상품 판매한 하나투어가 유족에게 10억 4천만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거 좀 만져봐요. 그러나 다른 유족인의 소송 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은 여행사가 PMT 항공이나 그 소속 승무원들 요거 전체가 안 나오네요. 전체 숫자가. 또는 지휘권을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과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241편 전세기 추락 사고 후 PMT 항공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항공 운송 면허 박탈당해 운영을 중단했다. PMT 항공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당과 협상이 났으나 현재까지 자격 개봉을 못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한국인 머니투데이가 2025년 6월 25일째 오늘 기사인데 이 18년 전에 푸놈펜에서 추락한 그 기사에 대해서 썼네요. 뭐 트럼프가 휴전이라고 발표한 지 바로 뭐 3시간 후에 또 뭐 일 벌어졌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한겨레 신문 2025년도 6월 24일자 기사.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둘 다 휴전 협상 위반, 휴전은 발효 중. 이스라엘 총리실 추가 공격 중단. 이스라엘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휴전 시점 이후에도 상대가 미사일을 쏴서 휴전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런 일은 휴전을 발표한 뒤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은 많이 일어나요. 휴전 후에도 뭐 티각태각 이렇게 총질하고 또 군인들이나 이런 데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지시가 내려가지 않아서 뭐 뒤로 후퇴하면서도 쏴대고 이런 것이 좀 있죠. 역사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양쪽 다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휴전 준수를 촉구했다. 초기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발효 중인 상황이나 다만 양쪽 간 실제 분쟁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뭐 갖다가 이란 그 핵 시설을 갖다가 90m에다가 메가토급 갖다가 공격을 한 다음에 이틀 후에 이 이란의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고 휴전이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 협정이 발효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란이 휴전 발효 이후 미사일 발사에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폭발음과 공습 경보가 울렸으며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란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공격 사실 부인했다. 둘 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가 공격을 해놓고 공격 사실 부인하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 양쪽 간 충돌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핵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국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행동한 건 정말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좀 너무 과다한 생각도 들어요. 그는 합의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즉시 포격을 퍼부은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이란이 그럴 수밖에 없죠. 듣자니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로켓 일발의 위협을 느껴 다시 출격했다 한다면 두 나라는 너무 오래 치열하게 싸워 이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휴전 준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 모두 전투기는 방향을 돌리고 이란을 향해 우호적인 선인사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우호적인 선인사를 할 것이다. 휴전은 발효 중이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썼다.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확인하며 이스라엘 추가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이에요. 2025년도 6월 24일자 기사예요. 나는 국힘 6억 출처 빈다. 김민석 조희근 출판기념회 처가서 충당 이라 했네요. 나는 이 국민의힘당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내가 평생을 민주당 김대중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지냈던 호남 사람인데 이번에 국민의힘당을 민 것은 뭐 둘 다 안 찍었어요. 김문수도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안 찍고 이재명이 더 독재했을 것 같아서 안 찍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때 사경을 헤매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파서 못 찍었지만 우성을 투표를 못 했지만 안 아팠더라도 둘 다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을 밀었죠. 그런데 국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김민석 6억 철저 빈다라고 꼬집고 있는 놈인데 지놈들을 갖다가 떨면 머지 안 날 놈이 있어요. 전재산 2억이라는 김민석이 발표되자 후원자들이 몰려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뒤집어 써서 머지 털 놈이 없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이 재산 2억 가지고 이기라고 내놓은 사람이 너무 보세요. 뭐 1,000만 원 여기서 빌리고 1,000만 원 저기서 빌리고 6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응? 참 비참하잖아요. 국회의원이 2억 전 재산이 2억이고 그 사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따질 게 없으면은 국민의힘당 안에 부자로 몇백억씩 갖고 있는 놈들 한번 뒤져보세요. 온갖 법을 다 저질렀지. 그래서
어, 김민석 의원의 무슨 중국의 무슨 석사학위니 뭐니 하고 막 갖다 대는 것 이런 거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공부를 마친 거 이런 것들은 참 칭찬해 줄 만큼 학구열도 높았고 열심히 산 사람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후원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전 재산 2억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당에 갖다 쪼아대서 되겠느냐. 자기 당도 갖다 쪼아대고 흔들어서 당연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망쳐 처먹더니 이제는 여당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정치가 좀 출발하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갖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를 갖다가 하는 건 너무하다. 국민의힘당을 밀어오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은 여야가 바란스가 맞춰서 민주당은 총도 칼도 갖고 방패도 다 가졌으니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줘라.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면 빨리빨리 이게 국무위원을 채워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정상으로 가게 해야지 발목 잡고 흔들어선 국익에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굴러가야지. 김문수가 된 것보다 이재명이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지금 요새 느껴요.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북 문제 대북 방송 가장 간단한 것을 왜 못했냐 이거예요. 단지 사법 독재 이것에만 잘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나무랄 데 없는데 사법 독재가 문제죠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물론 좀 흔들어서 빼낼 사람 빼내야 되겠지만 전재산 2억인 김민석을 가지고 너무 하지 않았냐. 김민석은 우리 국민이 봐도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에서 이쪽에서 1,000만원 저쪽에서 1,000만원 6사람한테 1,000만원을 빌리고 그런 걸로 또 구속당하고 없는 상태에서 정치 생활을 하고 공부를 또 했고 참으로 지그들 자식들은 전부 미국 유학 보내면서 김민석 전 아나운서 전 부인이 갖다가 자기 아들 등록금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혼했더라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지 자식인데 전 부인이 됐다. 그런데도 네 재산 갖고 어떻게 1년에 1억 드는 자식 유학을 보내냐고 따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 국회의원들 한번 다 뒤집어 까보세요. 이 정도 전재산 2억인 가진 사람은 난 국회의원 중에 처음 봤어요. 한겨레 국힘 6억 출처 빈다. 너무했잖아요. 뭘 비어요 비긴. 김민석 조의금 출판 기념회 처가서 충당 이렇게 말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세상에 나무 가계부를 뒤집어 봐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흠집을 내고 흔들어 대는 놈은 정치인들 처음 봤어요. 이것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국민의힘당 주고 국민의힘당은 국무총리 후보 갖고 이제 여기서 끝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 전재산 2억짜리 가지고 이러면은 니들은 어떠냐 그거예요. 여야는 김 후보 재산 형성 과정과 학위 2억을 가지고 무슨 재산 형성 과정이 있겠습니까? 요새 전세 월세 보증금도 그 정도는 넘어요. 여야는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과 학위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학위 과정도 나무랄 데 없었어요. 갖다 지그들이 의혹을 갖고 낱말 쓰는 거 참 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었겠죠. 우리 논문 쓸 때 도와준 사람 없이 혼자서 다 발품 풀고 다 해서 석사 논문 쓰니까 지도 교수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도 교수가 이건 석사 논문으로는 너무 아깝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장학금 받고 졸업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번역을 한다든지 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건 밑에 사람한테다가 나는 전혀 그런 건 도움 받지 않고 혼자 다 했지만 그런 건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간혹가다 실수를 할 수 있죠.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장 검사 취조실이 아니다면 김 후보 전방위적으로 옹호했다.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2억짜리 국무총리 후보한테다 재산 뭐 형성 과정 지랄 떠는 데서는 아무리 국민의힘당 윤석열을 밀었지만 이건 너무했다. 이건 아니다. 일단은 밉든 곱든 간에 정부가 출범했으면은 정치가 돌아가도록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뭐 170석 거대 여당이 되고 대통령 것까지 가지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에다가 법사 2호장짜리는 갖다 국민의힘당에 주세요. 그래야 여야가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170석 가지고 저기 국민의힘당 무시해버리고 단독으로 갖다 처리해버리고 이거 독재지 뭡니까 독재지. 여야는 증인 참고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 날선 신경질 벌였다.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2억 재산 가지고 뭘 재산 형성이 뭐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봐도 너무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민석 후보 2억 재산하고 국민의힘당이 갖다 까버리니까는 후원금이 들이닥치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의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지훈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 원을 버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된다. 그 갭이 일반 국민은 너무 크다며 자녀 유학비 2억 원을 제외하고 현금 6억 정도가 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김 후보 소득이 5억이고 지출이 13억이라며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것저것 뭐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전 배우자가 부담한 아들 유학 자금 약 2억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아들 유학금을 부담하긴 했네요. 전부 네 재산 2억인데 뭐 1억씩 어떻게 보냈냐라고 따졌는데 이렇게 먼저 갖다 죄인 취급해놓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2억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너무 혹하다. 혹독하다.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부담한 아들 유학자금 약 2억 원 뺐다면 그 전에 갖다가 뭐 김민석이 뭐 어떻게 네 돈 갖고 1억 들어간 돈을 어떻게 부담했냐라고 공격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과는 안 했네요. 전 부인이 부담했네요. 지가 난 자식이니까 했겠죠. 아나운서 출신이라는데. 소득 약 6억 원 출처가 해명되지 않았다. 지들은 일반 시민들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걸리죠. 이에 그 김 후보는 빙부상 조의금이 1억 6천만 원, 2차례 출판기념을 2억 5천 등 기존 해명에 더해 결혼 축의금 아내 친정집에서 다 드렸고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친정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돈 받는 것 합쳐보니 약 2억 원 이상 된다며 인사청문회 직전 증여세 처리를 했다는 서면 추가도 내놨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천씩 그렇게 6번을 갖다가 여기저기 빌린 데다 안 갚았다고 뭐 고소를 당하고 그랬죠. 이런 혹독한 가난에서 시달렸던 김민석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불투명한 전세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공방도 진행됐다. 남처럼 몇백억석을 처먹었습니까? 규모도 재산이 2억이고 1,000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리고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2019년 2020년 모친 소유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와 관련해 김 후보 지인인 건설업자 이하모개 씨와 후보와 현 배우자 장모가 차례로 2억에서 2억 8천 상당의 전세 거래를 한 데 대한 곽현택 의원은 이 씨가 김 후보 배우자가 내야 될 전세 보증금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이자 후원자였던 강아무개 씨를 비롯해 11명에게 1억 4천여만을 빌렸지만 7년여가 흐른 뒤에 돈을 갚았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세 거래는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라며 두 번째 계약 과정에서 당시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공간이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징금과 연계된 증여세를 일부에 가까운 지인에게 소액으로 나눠 빌려서 상환하는 방식 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이나 김 후보자가 학위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후보는 아들 고교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중 작성한 법안이 실제 국회에 발의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빠 찬스와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의 활동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허위의 의혹에 대해서는 칭화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뭐 다 이렇게 아침에 값싼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뭐 기숙사에 싼 방에서 3일씩 귀가하고 그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그거 다 거기에 갔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비행기 기록에도 남아있고 그랬는데 김 후보는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에 관련해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기도 한 거 봤을 때 표절이 41%나 나왔다는 김희정 의원이 지적한 엄격한 논문 작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죄송하게도 말하기도 했다. 뭐 다른 논문에서 갖다 발췌했으면 그것을 그 논문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썼다 그렇게 쓰면 되죠. 다른 논문에 대해서 이것하고 내 논문 다르다 그렇게 말할 때 그쪽의 논문을 인용해서 써서 나는 이게 실존주의 사르트르 뭐 이런 독서를 많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르트르 내 논문을 석사 논문을 쓰려다 보니까 사르트르에서 자코멘테라는 알바이토 자코멘테라는 조각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 뭐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사르트르 그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그 논문에다 많이 발췌하면서 몇 페이지 사르트르 작품 좀 저기 문학 작품 좀 몇 개에서 몇 개 또 실존주의 철학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다 쓰면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이걸로 인해서 이걸 증명하니까 이거 석사 논문 치고 너무 아깝다. 그렇게 지도교수가 아주 까탈스럽고 유명한 지도교수가 그렇게 말해줬어. 난 평생 그것을 참 보람있게 생각하고 평소에 독서가 이 논문에 큰 도움을 줬던 걸 생각해. 중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부터 많은 독서를 했는데 그것들이 논문 쓸 때 근데 그쪽에 있는 그 사르트르의 뭐 본문들을 많이 갖다 발췌해서 그 사르트르 몇 년도 몇 년도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부터 위에서부터 몇 페이지 몇 줄부터 몇 줄까지 내용이다 그러고 쓰면서 하면 그것이 무슨 뭐 남의 걸 복사해서 집어넣었다 해서 사르트르의 본문하고 내 것이 다른 점을 얘기하려니 그럴 수도 있죠. 뭐 실존주의에 관해서도 거기서 말하는 것들 다 복사해서 넣어요. 뭐 엄격한 논문 작성 훈련 제대로 받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뭐 논문 쓰고 나면은 다 그것이 다 몸에 배죠. 그게. 논문 쓰고 나서 뭐 3번 울어서 논문이 작성됐다고 저기 이 한 학기 선배 뭐 교수가 나한테 다 그러는데 울지 않고 칭찬받는 수도 있더라고요. 41% 나다. 김희정 의원의 지적에 엄격한 논문 이런 것은 뭐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복사해서 넣고 그것에 대해서 발췌한 저 페이지를 말하면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복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남은 논문에 대해서 뭐 콩나라 판나라. 김희정 의원은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 훈련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논문에 대한 심사까지 합니까? 야당이. 김 후보는 국내 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20에서 30%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현재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48.4%라고 지적했다. 아직 국무총리가 안 됐으니까 그 모르죠. 지금은. 안 된 사람 후보한테 딱 이런 거 묻는 거 자체가 잘못됐죠. 김민석 후보한테 왜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갖다 열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냐. 재산 2억이고 1,000만 원씩 6번을 빌린 사람한테 지들은 그러면 멀쩡하냐.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 없이 진행된 건 2000년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도 국민의힘은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73.3% 무자료 총리라고 비판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슨 네 아들 짐작으로 1억씩 드는 것을 어떻게 돈 냈냐라고 따지는데 이건 너무했잖아요. 벌써 자기 부인이 2억이나 그 자식한테 전 부인이 자기가 난 자식한테다 2억 투자했던 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송하고 미안하다 상대방에다가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송하다고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자녀 성적표 학교생활 기록부 등 무리하게 비상식적인 요구하다가 요구들이 허다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병역 면제를 문제 삼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회의원 국민의 의원 군면제 사유를 거론하며 과정에 사과를 요구하고 거절한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무조건 국민의힘당 편을 들 수도 없는 게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면은 일을 하게끔 이렇게 큰 하자가 없으면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나는 오늘 한겨레 신문 2025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 국힘 6억 출처 빈다. 김민석 조희근 출판 기념회 처가서 충당 이런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고 다음 지금 잠시 후 지금 연합뉴스 2025년도 6월 25일자 기사예요. 헤이그 도착 트럼프 나토 환영 만찬 참석 젤렌스키도 한자리에 그랬는데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갖다가 나토 참석 안 해버렸잖아요. 일본 총리는 갔나 어쩌나 봐야 되겠네요. 25일 본회의에서 국방비 5% 합의 예정 유럽 돌발상 촉각 트럼프가 또 전용기 타고 가버릴까 봐서 이번에는 아주 짧게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전용기서 폭풍 SNS 대이란 조치 감사 나토 수장 문자 공개도 그 트럼프한테다가 메가톤급 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이란은 자기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라크인지 어디에 있는 미군 구지를 갖다가 공격하겠다고 미국한테 미리 알려주니까 미국이 거기서 전부 사람을 빼버리고 비행기도 다 빼버리고 빈 미군 기지를 갖다가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갖다 공격받고도 트럼프가 이란한테 감사하다고 이것은 이제 메가토급 미국한테 맞았는데 그대로 손을 들면은 그 이란의 체면도 그러니까 나도 네 대가로 치를 거야. 이것은 평화 협의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본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4일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죠. 지금 참석한 거에 이득인지 참석하지 않은 게 이득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4일 네덜란드 해구에 도착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에어포스원 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주최 한정 만찬이 마련된 하우스 턴 보수궁으로 향했다. 만찬은 32개 회원국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 포함한 32개국은 이날 만찬을 시작해서 25일 오전 한 차례 북대서양 이사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203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관련 비용 2.5% 등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합의가 담길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정치 외교 성과로 부각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맹국한테 우리는 더 이상 돈 쓸 수 없어. 우크라하고 러시아 빨리 끝내. 우크라 돈 더 이상 못 준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에서도 뭐 핵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위협하면은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의 뼈아픈 걸 봐서 이런 나라들은 북한이나 이런 이란 이런 나라들 그쪽에서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거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작년 10월 자신의 취임 뒤 처음 주재하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회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프랑스 미테랑이 자꾸 저번에 G7에서는 트럼프를 자꾸 공격했죠. 그러니까 뭐 영향가 없는 G7 자기 뭐 별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또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물론 문제도 복잡하고 또 관세 문제도 머리가 터지는데 영국과 합의 보고 바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젤렌스키를 갖다가 정상회담에 넣지 마라 그래서 젤렌스키를 나토에서는 초대했는데 그 젤렌스키를 장관급으로 갖다 추락시켜가지고 정상회의는 안 나오고 만찬만 나오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한 리터 사무총장이 보낸 찬사 일색 문자 메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으로 특별하고 그 누구도 감히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이란에서 당신의 단호한 조치를 축하하며 감사한다. 그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아첨하네요. 또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트럼프 공격만 할 것도 아니라 핵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다고 보는 거죠. 구했는지 어쨌는지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노력을 했다고 보죠. 미국이 세계 안보를 책임지던 경찰이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중에서도 미국이 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네요. 또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5%에 서명하게 했다며 당신은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수십 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다. 유럽은 응당히 국방비를 크게 지불할 것이며 이건 당신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밀 내용이 없기에 문제될 거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나토와 유럽 회원국의 짧은 회의 일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성향 탓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뭐 젤렌스키 표정도 별로 한영 만찬에만 나왔지 이래 정상회담에 다른 대통령 자격으로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이날 만찬에는 블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여기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장관급으로 격하시켜버렸어요. 트럼프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날 G7에서도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를 만나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았겠죠. 다음에 영국 관세 협정 맺은 다음에 젤렌스키하고 우리 한미 또 정상회담이 뒤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한국 패싱이니 어쩌니 하는데 실제는 젤렌스키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미테랑이 자꾸 깐죽거리고
그리고 이제 에, 에, 지금 미국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될 이 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내 사건도 내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 측의 주문으로 젤렌스키를 정상회의에서 빼버리고 만찬만 참석해서 장관급으로 낮춰놨다는 건 그때 떠난 것이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을 내비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면하는 건 지난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이후 약 2달 만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해그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네덜란드 왕실의 초청에 따라 만찬이 열린 하우스텐 보수궁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다. 당초 해그에서 약 30km 떨어진 5성급 호텔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판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왕실 궁에서 보내겠다고 그러네요. 과거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대통령들이 네덜란드 국왕 집무실에 있는 암스테르담 왕궁에 머문 적은 있지만 왕실 간전인 하우스텐 보수궁에 초대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왕실 관저로 초대됐군요. 다른 사람들은 왕궁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 관저 안에 머물다는 것 상당히 저기 일본하고 호주나 이런 어, 그 참석했는지 그런 말은 안 나왔네요. 우리가 참석 안 하니까 일본도 안 하고 장관급 보낸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나왔네요. 일본은 이제 트럼프가 참석할지 한국도 참석 안 하고 그러니까 안 갔는데 일단 트럼프가 와고 젤렌스키하고 대화했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으면 트럼프하고 이게 만날 수 있는 찬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정청래가 들어있는데 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도 평생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나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다 안 찍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찍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를 아주 싫어했어요. 나는 그 좀 무례하고 돌발 발언도 잘하고 오늘 JTBC 2025년 6월 24일자 기사 보면요. 586 운동권 질서 싫었다. 정청래의 고백. 왜 지금 운동권 문화가 싫었다 그러네요.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열린 우리당이 운동권을 대거 발탁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죠.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2일 미 문화원에 불지른 사람이 판사한테 공부했다고 뭐라가 할 수 있어요? 미 문화원에 불지른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곽규태 의원 누가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1일 몰라요. 거기에 가담했나 보죠. 정청래 미 대사관에 불 지르는 거나 처음 알았네요.
정확하게도 방화 예비 사건으로 구속돼 약 2년간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5.18 그런 때는 미 문화원에 불도 지르고 그랬죠.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왜 광주에 그런 5.18이 일어났을 때 방관했느냐 그렇게 많이.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운동권이 싫었다고 말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출처가 MBC 라디오 김종의 시선집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6의 그 질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 수직성 관계 이런 게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몰려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지도 않고 거기서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과거 정 의원은 운동권은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면서도 나는 독재와 맞서 싸운 운동권 경력이 자랑스럽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영임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86 청사를 외치자 내부 총질하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었죠. 물론 정 의원이 지금 말하는 건 운동권 그 자체라기보다도 운동권 문화 질서가 싫었다며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운동권 출신이면서 운동권 문화 청산을 말하는 배경이 뭔가요? 미국 문화원에 불질러서 2년 징역했으면 그거 맞네 보면. 민주당하고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을 했으니 참 아이러니컬하네. 민주당 권력의 지형도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당장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안기부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죠.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이 15%, 권리당원이 55%, 일반 국민이 30% 비율로 선출되는데요. 정청래 의원도 기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갖는 이미지에 벗어나려는 뜻을 해석됩니다. 오늘 이 뉴스에서는 미 문화원 불지른데 정청래가 동원돼서 거기서 2년 구속당했다. 그러니까 미 문화에 불지른 사람이 뭔 판사한다고 공부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물으니까 누가 불질러요? 참. 오늘 마지막으로 JTBC 2025년 6월 24일자 기사 돌비 뉴스 586 운동권 질서 싫었다 정청래 고백 왜 지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이야. 인정아. 3222. 다 했어. 26. 중간중간에 내가 들으면서 다 했어. 이게 3000이 넘었으니까 8시까지 끌었네. 잘했네. 아이고 근데 뒤로 오니까 계속 막 늘어나네. 70, 80분